4월 29일 파이썬 2 네,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는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일단 지난달까지 해서 우리가 파이썬에 대한 그 기본 문법 표현들 그리고 기본 문법 그 다음에 그 모듈이라 이 기본 문법을 거쳐서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보고 모듈에서 이제 내장 모듈 뭐 파일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메일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장 모듈 외장 모듈 같은 경우는 뭐 비교적 그래도 좀 요즘 범용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걸로 그 엑셀 파일 다루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2개월 차 수업은 이 외장 모듈 활용에 대한 방법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이썬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을 쭉 찾아보면은 결국은 요즘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유저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고 그냥 개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종의 그 매크로 같은 느낌이에요. 파이썬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PC용 어플리케이션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닌 그 주제가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싶어서 지난달에 요청 주셨던 것도 있고 해서 총 4단계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고요. 주로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는 크게 2가지예요. 오픈 API라는 형태하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크롤링이요. 오늘은 오픈 API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크롤링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면은 그걸 파이썬 안에서 핸들링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적절히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보통 데이터 전처리라고 합니다. 가공된 자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그 내용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통 이제 분석이라고 하죠. 마지막 단계는 시각화입니다. 네.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들과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료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게 2주차가 될 거고요. 이걸 통해서 그 분석하는 과정들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에서 수행하는 합계라든지 평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약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 분석까지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럼 시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프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총 4단계의 주제로 이제 그 목차를 잡아놨고요. 사실 요 내용들을 갖다가 크게 보면 그냥 그 데이터 분석인 거고 웬만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요 내용을 듣고 나서 내가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무리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그쪽은 석박 아니면은 안 뽑아요. 근데 오히려 그 마케팅을 비롯한 일반 사무직에서 요즘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에서 활용되는 수준, 그러니까 엑셀을 쓰는 것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그 업무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자료 수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그 컨텐츠를 외부에서 이제 갖고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는 거. 두 번째는 CSV 파일을 가져오는 거. CSV 파일을 가져오는 건 사실 우리가 하긴 했었는데, 그때 그거는 파일 입출력이 메인 주제였지, 사실 CSV 자체가 주제는 아니었어요. CSV 내용을 읽어오는 거는 판다스 쪽에서 함수 하나 쓰면 그냥 끝나요. 여러 줄 쓸 것도 없고 한 줄이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생 엑셀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SQL이라고 하는 별도의 언어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은 적용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SQL 자체를 공부하려면 이게 한두 달 또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SQL을 따로 공부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파이썬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회사들도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직원 교육할 때 SQL 가리키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래서 가끔 추강 요청 받을 때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한테 SQL 교육을 좀 자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도대체 은행원이 이게 왜 필요할까 싶은데, 요즘 그만큼 이제 SQL에 대한 일반 사무직에서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이썬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 수집할 때요. 오늘 이제 활용할 모듈은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통해서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제는 이제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 수집인데, 오늘 내용의 큰 핵심은 리퀘스트 객체의 사용법입니다. 자, 일단 1, 2, 3번 예제는 심플한 기본 사용 방법이에요. 예제가 짧아요. 4번부터는 좀 응용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하면 맨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면 이렇게 파일이 나와요. 이 텍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 리퀘스트 객체는요, URL을 통해서 거기에 접속해서 화면에 보이는 거를 가져오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제가 온라인상의 컨텐츠를 임의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브라우저에다가 그 주소를 딱 입력하시면은 이제 온라인상에 제가 텍스트 파일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해서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고요. 그때 접속에 필요한 자원은 주소, 즉 URL이겠죠. 이 URL을 가지고 접속을 해서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파이썬 어플리케이션이 웹사이트에 URL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이거를 요청이라고 부르고요. 웹사이트가 우리가 접속도 안 했는데 다짜고짜 응답을 주진 않아요. 그리고 웹사이트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우리한테 결과를 주는 거죠. 이거를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의 형식이 텍스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JSON이라고 하는 포맷이 있고 HTML이라는 포맷이 있고 일반 파일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거고요. 일단 첫 번째 텍스트입니다. 자, 이게 전반적으로 웹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일어나죠. 이 웹에서 일어나는 이 통신을 HTTP라고 해요. 두 개의 프로그램이 먼저 뭐뭐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올 때 이 관계를 요청을 받는 애를 서버라고 부르고요. 요청을 보내는 애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를 우리는 흔히 통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통신을 이제 이기종 간의 데이터 교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통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요청과 응답 관계에 있는 두 프로그램 간의 관계라고 표현을 해요. 요청이 먼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요청을 보통 이제 리퀘스트라고 하거든요. 응답을 리스폰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웹사이트에 URL로 요청을 보내는 모듈 이름이 리퀘스트인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pip 명령으로 이제 request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그 request 모듈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온라인상에 주소를 띄워놨는데 여기 코드상에서 오타가 나면은 당연히 주소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소를 웹브라우저에 직접 한번 넣어보세요. 결과가 잘 나오는지. 쓰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request.sess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접속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세션 객체를 써서 가져와라, 이 주소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은 결과를 받아요. 자, 이 결과를 받아오면은 이 객체 안에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스테이터스 코드가 상태 코드라고 해서요. 결과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값의 종류 중에 일반적인 값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200은 OK입니다.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400은 잘못된 요청입니다. 403은 권한 없음입니다. 접속 권한 없음. 404는 페이지 나파운드입니다. 400번대 뜨는 경우는요, 대부분 주소 오타예요. 실제로 그 주소가 없거나 잘못된 주소 기입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브라우저에 한번 주소 한번 입력해보고 결과 잘 나오는지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입력했을 때 잘 나온다면은 그때는 원인을 좀 다른 데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00번대인 경우가 있는데요. 500번대는 서버 에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대상 시스템이 에러가 나는 거기 때문에 500번대 결과값이 뜨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합법적으로 이제 서로 협의를 맺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연동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만, 파이썬으로 리퀘스트 써서 외부 데이터 수집하시는 경우는 대부분이 크롤링이에요.
고쳐달라고 못해요. 왜냐면 불법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오픈 API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내일 하는 크롤링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씁니다. 게시만 안 하면 나 혼자 꼭 간직하고 있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딘가에 게시를 하시거나 그런 목적으로 수집하시면은 문제가 좀 커집니다. 실제 재판 판례도 되게 많고요. 네, 뭐 그 얘기 이제 내일 조금 더 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웹이라는 환경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에러 값이 나왔다고 해서 파이썬이 그게 에러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못해요. 그냥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숫자 값으로 갖고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200이 아닌 나머지 값들은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0이 아닐 땐 스테이터스 코드 무슨 에러가 발생함 r.reas는 여기에 해당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짧은 영어 메시지. 무슨 에러가 발생함이라고 메시지 뿌리고요. rise exception 한 다음에 메시지를 줬는데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예외를 뜻해요. rise라는 거는 이 예외 상황을 진짜로 일으킨다는 의미잖아요. 에러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명령입니다.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정상적인 주소이기 때문에 여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접속 객체 만들어서 가져와라 라고 하면 아무런 결과도 안 떠요. 이게 정상인 경우에요. 정상일 때는 아무것도 안 떠요. 왜냐면 정상이 아닐 때만 어떻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주소를 제가 없는 주소로 바꿀게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수준의 코드라면은 이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메시지라고 하면은 404 에러, 나파운드 에러가 발생함. r.reason이라고 하는 게 나파운드라고 결과가 뜬 거죠. 자,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프린트라고 출력을 했을 텐데 이거를 rise exception이라는 명령으로 바꾸면요. 자, 이제 실행할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에러가 나죠. 이게 이 코드 자체가 어떤 에러도 강제로 만들어내는 코드예요. 그래서 exception, 에러가 났는데 에러 메시지가 이게 된 거죠. 중간에 뭔가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은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겠다고 하는 건데 접속 자체가 실패한 거잖아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에러를 강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잘 가져오게 됐다면 인코딩을 맞춰주시면 돼요. r.인코딩 갖고 온 결과에다가 인코딩 값 지정하시고 r.text라고 출력하시면은 결과가 가져와집니다. 근데 UTF-8을 넣을지 EUC-KR을 넣을지 별로 구별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UTF-8 먼저 넣으세요. 그래서 한글 깨지면 그때 EUC-KR로 바꾸세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인코딩이 안 맞으면 출력할 때 이렇게 한글이 깨져요. 이렇게 한글이 막 이런 식으로 막 깨져요. 자, 제가 제대로 된 주소 이렇게 한글이 다 깨지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거 잘못됐나 보다 그냥 그때 고치시면 돼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이건 뭐 어떨 때 뭐를 쓰고 저떨 때 이걸 쓰거나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스트레스만 받아요. 자, 이 코드에서 이제 접속 주소를 제가 네이버로 바꿔볼게요. 자, 사이즈가 너무 길어서 지금 새 창에서 띄우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열겠습니다. 웹사이트는요,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못 숨겨요. 페이지 빈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코드가 그대로 노출이 돼요. 똑같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하는 거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사이트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내려받아서 이걸 그래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이 코드 원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한테 유효한 글자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자, 뭐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글자들을 뽑아내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이 코드 자체를 좀 알아봐야 원하는 걸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웹사이트 크롤링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HTML이라는 과목의 선행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일단 좀 뭐라고 할까, 그냥 좀 간단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 일종의 꼼수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웹사이트는 이게 파이썬으로 접속하라고 만든 건 아니죠. 일반적인 웹브라우저로 접속하라고 만든 거죠. 근데 이 웹사이트가 저렇게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당초 처음부터 이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가세요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포털 같은 애들은 자기네가 다루는 검색 결과를 누구나 연동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요. 대신에 검색 결과 100%를 다 주진 않고 약간 문장의 앞부분 한 3, 4문장 정도만 줘요. 더 보고 싶으면 우리 사이트 오세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저렇게 웹페이지로 주면은 연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하겠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텐츠를 다른 프로그램과 연동시키려는 목적으로는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구조?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파이썬의 딕셔너리죠. 딕셔너리라는 이름은 파이썬만 씁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구조를 모두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에서 사용하는 그 객체 표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 입장에서는 이게 객체고 얘네가 맨 프로퍼티인 건데, 이게 이름과 값 이렇게 짝 지어 놓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제이슨이라는 표기법을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용도로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이 제이슨이 데이터 교환할 때 거의 산업 표준화 되다시피 했어요. 제이슨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우리는 흔히 오픈 API라고 해요. 꽤 많은 포털이나 기업들이 오픈 API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은 주소만 바꿨습니다. sample.json으로요. 제이슨 데이터를 파이썬이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또 제이슨이라는 패키지가 필요한데, 얘는 파이썬 내장 패키지예요. 그 말인즉슨 pip 명령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어떤 URL이 됐건 가져오시는 방법은 이게 베이스예요. 그냥 이 코드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복사 붙여넣기만 계속 하시면 돼요. 상황에 따라 접속하기 전에 뭔가 부가적인 처리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단 이 코드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어떤 URL이 됐건 접속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져온 다음에 텍스트를 아까처럼 출력하면은
자, 아까 온라인에 있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거는 파이썬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이거를 파이썬한테 익숙한 딕셔너리 형태로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json.load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이 가져온 결과를 넣어주면은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바뀝니다. 자, 이게 차이가 어떤 거냐면요. 프린트 타입을 확인해 볼게요. 문자열이에요. 근데 변환해서 보면은 딕셔너리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는 데이터의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값에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요번에는요. 요번에도 확장자만 바꾸시면 돼요. sample.png입니다. 제가 이번에 온라인상에 이미지 파일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리퀘스트 모듈 가져오고요. 온라인상의 URL을 인식시키고 뭐가 됐건 접속되는 거는 계속 같은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 뭐가 조금 추가되는 게 있긴 하겠지만 빠지는 건 없어요. 이 교본 코드에서.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 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이너리 형태로 취급할 필요가 있어요.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URL을 주는 텍스트로 받아들이거든요. 내용을 다. 이 바이너리라고 하는 결국은 이진수 집합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기계어, 바이너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이진수 집합을 통신에서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불러요. 스트림이라고. 스트림 트루. 이 말인즉슨 이 주소의 내용을 바이너리로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접속 결과 체크하고요. 자, with open 해서 sample.png라는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는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쓰기에서 바이너리 모드로 쓸 거고요. 파일 객체 만듭니다. f.write라고 하는데 얘가 갖고 있는 거에 row.read라는 함수의 리턴 값을 전달하시면 이게 바이너리를 그대로 갖고 와요. 이걸 기록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는 다운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실행하시면 실제로 이 주피터 폴더 안에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 1번 예제 만드셔서 조금씩 수정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세 가지 패턴의 기본 통신 방식을 가져온 거고요. 이 교시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요. 실습이 3개니까 그래도 30분. 네, 50분까지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시작할게요. 자, 4번 파일은요, 이제 실제 실무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픈 A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거의 다 API라고만 얘기하네요. 그 데이터를 이제 외부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포털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 자기네 검색 결과 연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도 오픈 API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사용을 해볼 거는 영화진흥위원회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코비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회원가입을 한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같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동키를 제 거를 박아놓긴 했는데 이 키값이 이 연동키라고 하는 거를 발급받아야 돼요. 자,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면요. 일단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뭐 대단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놨으니까 로그인을 할게요. 자, 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키 발급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요. 키 발급 관리로 들어가셔서 키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검사 안 합니다. URL 같은 거 그냥 아무데나 입력하셔도 되고요. 뭐 학교 홈페이지나 회사 홈페이지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키 발급 버튼 누르시면은 발급키라고 하는 일련의 문자열이 생성이 되는데 이 키를 얘네한테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할 때 전달함으로 해서 나는 너네한테 가입된 회원이다 라는 걸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급된 키 하나당 하루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횟수가 3,000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오픈 API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횟수가 하루 제한량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동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 설명할 때 제일 만만한 게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이버 웹툰. 자, 요일별로 웹툰 목록이 나오죠? 월요 웹툰. 자, 제가 주소를 복사할게요. 다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3개만 보죠. 수요 웹툰, 토요 웹툰. 네, 이렇게 이제 3페이지의 주소를 복사했는데 네이버를 보면은 요일별로 웹툰 목록, 요일 전체는 주소가 좀 달라요. 월요일부터 여기까지 쭉 요일별, 그리고 몇 개의 부가적인 페이지들이 쭉 있는데요. 주소를 제가 복사했죠. 이렇게 해서 전체 페이지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메뉴로부터 파생되는 전체 페이지 수는 1개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예요. 인터넷 주소를 보시면요. 중간쯤에 물음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 주소에 물음표가 있다면 실제 주소는 그 물음표 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웹페이지의 주소고요. 물음표 뒤로 들어가는 부분은 변수예요. 변수의 형식은 이름 이퀄 값, 또 필요하면 AND,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이때 이 주소를 우리가 파이썬에서 호출하는 하나의 함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음표 뒤에 전달되는 이 변수들은 함수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조건값인 거죠.
실제로 얘네들의 이름이요, 그 웹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혹은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의미는 변수들이 모여있는 문자열이다, 뭐 그런 의미예요. 어떤 웹페이지를 접속할 때 이렇게 물음표 뒤를 하고 변수 값을 보내면은 웹페이지가 그 변수를 받아서 그 조건에 맞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상품 수만큼 다 못 만들어요. 그럼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애들은 작업하는 애들 죽어요. 한 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변수 값에 따라 상품 소개 컨텐츠만 바꾸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 변수나 보낸다고 해서 얘네가 다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인터넷 주소를 함수에 비유했죠. 파이썬도 def t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때 내가 어떤 파라미터를 만들면서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호출할 때 그 적절한 값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URL이 요구하는 변수만 보내줘야지 얘네가 안 쓰는 변수 아무거나 보낸다고 해서 얘네가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한 얘기의 결론은요, 인터넷 주소에는 변수를 보낼 수 있고 웹페이지는 그 변수 값에 따라서 표시되는 내용을 조건부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안에서 if문을 쓰건 뭐라건 하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 API로 돌아갈게요. 외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실 때 특히 오픈 API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얘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오픈 API 메뉴 밑에 제공 서비스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면요, 일별 박스 오피스 API 서비스에서 레스트 방식과 속 방식이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레스트 방식이에요. 속 방식이라는 거는 아마 여기 아니면 보실 일이 없으실 텐데, 이거 속 방식이라는 걸 제가 기억하는 게 이게 2001년도에 출시했거든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게 그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01년도에 장충체육관에서 발표회를 한번 크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가갖고 그걸 봤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게 웹 서비스라는 형식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서 망했어요.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안 썼어요. 레스트 방식이라는 거는 1998년도인가 그때 무슨 논문에서 소개된 방식인데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서 요즘은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가 접속해야 될 주소인데 마지막에 확장자가 XML 혹은 JSON이래요. 지금 우리는 JSON 방식을 보고 있으니까 이 확장자를 JSON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주소를 복사해서 메모장에다 갖다 놓을게요. 자, 뒤에 확장자는 JSON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지에서 찾아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 그리고 웹사이트가 있을 때 URL로 접속해서 결과를 받아온다. 이거를 요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오는 거를 응답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다른 말로 요청을 리퀘스트, 응답을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모든 API 매뉴얼에는요, 요청, 응답 아니면 리퀘스트, 리스폰스라고 해서 소개되는 표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요청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죠. 요청. 우리가 영화진흥위원회에 그 요청을 보낼 때 딸려 보낼 수 있는 변수들이에요.
어떤 변수가 쓰이고 어떤 변수가 필수인지 여부를 소개하는 매뉴얼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걸 보고 먼저 사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키, 발급받은 키값을 입력하래요. 아까 발급받은 키를 여기다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소가 있을 때 변수를 보내려면은 물음표 찍고 이름 이퀄 값, 또 필요하면은 and 그 다음 게 타겟 DT거든요. 타겟 DT 이퀄 값, 이런 식으로 변수 값을 실어서 보내면 돼요. 어떤 내용의 변수를 보내야 되는지 이 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발급받은 키를 입력하래요. 첫 번째 변수는요. 저는 키 값을 코드에다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 다음에 타겟 DT, 문자열 필수 값이래요.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4자리 년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형식으로 입력을 하래요. 자, 이거는 얘네 API가 조금 불친절하게 돼 있긴 한데요. 이게 당일 날짜는 결과를 안 줘요. 지금 접속하는 이게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데이터예요. 근데 오늘은 아직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는 집계가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의 통계 데이터들이 당일 데이터는 제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계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제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얼마나 접속했나 방문자 통계 같은 거 제공해 주거든요. 당일 데이터 안 줘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날짜는 2023년 04월 28일. 아이고, 못하네요. 자, 어제 날짜를 설정하면 될 거고요. 나머지 변수들은 필수가 아니네요. 아이템 퍼 페이지, 결과 로우의 개수. 그러니까 몇 개 결과를 받을 건지인데, 디폴트, 기본값이 10개인데 최대 10개까지만 준대요. 그럼 뭐 안 줘도 되겠네요. 멀티무비 YN, 다양성 영화, 상업 영화를 구분 지을 때 쓰는 값이고, 기본값은 전체래요. 그럼 이것도 안 줘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외국 영화별로 구별해서 조회한대요. 기본값이 전체니까 이것도 전체 조회하고요. 그 다음 값은 지역별 조회래요. 디폴트 전체, 이것도 전체를 쓸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주소를 만든 다음에 이 주소를 브라우저에 붙여보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키값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키에 대한 의미가, 그 딕셔너리의 각 키의 의미가 응답 구조 혹은 리스폰스, 이런 이름으로 표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브라우저에서 그 URL을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싹 다 한 줄로만 나오실 거예요. 되게 알아보기 되게 힘들게끔 줄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나오시는 경우는 이전 수업 들으셨던 분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을 지난 수업 들으면서 하신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는요, 크롬 웹스토어라고 해서 확장 팩들을 브라우저에 깔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제가 쓰는 확장 팩 프로그램들 쭉 깔아놓은 거거든요. 크롬 웹스토어입니다. 자, 여기를 접속하시면 크롬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확장 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요즘 챗GPT 적용한 확장 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제이슨 뷰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 제이슨 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이미 깔아놨거든요. 맨 위에 거 선택 추천돼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그 설치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삭제인 거고요. 요거를 설치하고 나시면은 제이슨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이렇게 정렬이 돼서 좀 알아보기 쉽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볼 거예요.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쨌건 이거를 우리가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가져온 다음에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이 최상단 데이터를 우리가 파이썬의 변수로 가져올 거예요. 만약에 풀하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타고 들어가서 리스트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세요. 후에 다운표 생략할게요. 박스 오피스 리절트. 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은 요게 이제 각각의 세부 컨텐츠들을 담아요. 제이슨 형태의 오픈 API는 대부분 컨텐츠를 목록 형태로 줘요. 그래서 리스트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데이터를 추려내시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이걸 추려내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다음에 이제 저마다 달라집니다. 자, 예제에서는 이제 오픈 API를 연동해서 가져온 결과를 엑셀로 저장시킬 겁니다. 엑셀로 저장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걸 사용해서 반복문 돌리면서 되게 하드코어스럽게 코딩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코드 한 줄로 처리할 거예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시고요. 판다스 안에 toExce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쓰면은 한 줄로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 toExcel이라고 하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오픈파이 엑셀에 의존을 해요. 얘도 깔아야 돼요. 우린 깔아놨죠. 그 다음에 엑셀RD라고 하는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까셔야 돼요.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는데 판다스가 내부적으로 얘네를 호출하기 때문에 까셔야 돼요. 자, 리퀘스트, 그 다음에 제이슨, 날짜 처리를 위해서 데이트 타임 객체 가져왔고요. 이 판다스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쓸 겁니다. 얘가 일종의 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사실 표라기보다는 엑셀 시트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제 코드 리뷰 쭉 갈게요. 자, 아까 확인한 URL 값을 쭉 복사해서 갖다 놓고요. 물음표 찍고 뒤에 변수로 치환할 부분을 만들어 놓습니다. 키하고 날짜 값. 이거를 이따가 포맷 함수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급받은 연동키를 변수로 준비해 놓고요. 데이트 타임 기체를 만들어요. 그럼 얘는 오늘 날짜를 갖고 있겠죠? 얘는 오늘 날짜를 갖고 있겠죠? 이제부터 1개월 차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이 점점 활용되기 시작할 건데요. 지난달에 했었던 내용인 경우에는 깊이 있는 설명은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타임 델타는 연산 단위죠.
연산 단위를 1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서 1일을 뺐어요. 이렇게 만든 날짜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요구하는 4자리 년도, 2자리 월, 2자리 날짜 형식으로 str f타임함 써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실행. 이렇게 해서 날짜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아까 준비했었던 URL 변수에다가 키라고 하는 곳에 API 키 치환하고 타겟 DT에다가 조금 전에 만든 날짜 값을 치환하면은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주소가 완성이 되죠. 얘도 가급적이면 클릭 한번 하셔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아, 나오네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요걸 갖고요. request.session 만드셔서 session.get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브라우저에 나오는 거는 전부 이 코드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코딩 형식 지정하고 리퀘스트 객체로 가져오는 이 r.text라는 값은 문자열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파이썬의 데이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딕셔너리로 바꿔야 되죠. 구조가 복잡해졌을 뿐 아까 하셨던 거랑 동일합니다. 계속 오류가 뜨네요. 얘네 시스템으로 문제가 좀 있나 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업에 지장 생기는데. 아, 이제 떴네요. 한번 가져오면은 이 변수를 계속 주피터가 보관하고 있으니까 또 실행하지는 마세요. 오늘 실패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저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럼 이 전체 값이 브라우저에서 놓고 보면은 이 전체 값이요, 데이터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딕셔너리가 이 데이터에 담긴 거예요. 그럼 데이터 안에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까지 추리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리스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추려냅니다. 자, 데이터에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 안에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까지. 이거 안 추리면 코드가 계속 너무 기니까요. 요것만 별도의 변수에 담습니다. 자, 그럼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일 경우,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딕셔너리의 모든 딕셔너리의 구조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 어떤 표 데이터를 형상화한 거기 때문에 얘를요, 아까 우리가 설치했었던 판다스라는 거, 요에즈 실행하려면 판다스 설치하셔야 돼요. 설치 시간이 좀 걸려요, 걔는. 데이터 프레임한테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를 전달해서 출력하시면 이거 이렇게 표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단위가 데이터 분석에서 쓰이는 최소 단위인데 생긴 거 보시면 그냥 엑셀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엑셀을 대체하는 거래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등장시키고 나면은 그때부터 주피터를 쓰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환경을 쓰는 게 월등히 압도적이에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파이썬 환경은 프린트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면은요, 이렇게 되게 알아보기 쉽지 않게 줘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원래. 근데 주피터를 쓰는 경우에 한해서만 변수 이름으로 이렇게 직접 출력하면은 표 형태로 보여줘요. 사실 이것 때문에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이 주피터만 무조건 쓰는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드시면요. df.to 엑셀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은 이 내용을 그대로 엑셀로 저장합니다. 네,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판다스로 만든 엑셀은 안 이뻐요. 모양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모양을 꾸며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파일을 다시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봤었던 그 오픈 파일 엑셀 있죠. 걔로 여셔갖고 반복 누르면서 색상이나 글꼴 같은 거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할 바에는 그냥 직접 엑셀로 만드시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이제 그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꽤 많죠. 자, 아까 각종 포털들도 저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포털들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뭐 우리가 업무에 활용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자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은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데이터 찾기 눌러보시면 이슈 및 추천 데이터로 갈까요? 자, 행정사 정보, 사무소 현황, 인구 혼잡 정보, 미세먼지,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거잖아요. 인구 혼잡 정보 보죠. 파일 형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어요. CSV나 아니면은 한글 문서나 뭐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도 있는데,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니에요. 몇 달에 한 번씩 갱신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픈 API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리얼타임이에요. 저기 지금 창밖으로도 버스 정거장 보이는데, 버스 정거장 같은 데나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은 다음 지하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다.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버스 정거장은 혼잡도도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 데이터들의 출처가 여기입니다. 그거를 일반 앱들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 데이터를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전체 데이터 목록에서 2호선이라고 검색하면은 오픈 API 더보기, 선자 들어가는 게 다 나오네요. 지하철로 검색할까요? 서울교통공사 역광거리 소요시간,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환승경로 조회, 역사별 장애인 화장실 위치, 도시철도 목적지 경로 정보, 실시간 지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걸로 그 예제를 만들면 참 좋은데, 얘는 아까 영화진흥원 같은 데는 키 발급받기 누르면 그냥 시스템이 바로 발급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이제 활용 신청을 들어가면요, 사람이 직접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하는 거고, 관공서에 원래 뭐 신청했을 때 실시간으로 되는 거 없잖아요. 학생들 그 포트폴리오 할 때 여기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봤는데, 심하면은 신청 버튼 누르고 키 발급까지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애들이 이제 마음이 급해져서 막 전화해서 막 욕하고 따지고 막 난리도 아닌데, 어쨌건 이거는 이제 수업에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무리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활용한 내용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 얼마든지 끌어다 쓰실 수 있고요.
뭐 엑셀 데이터 자체를 처리하는 거는 그 판다스 들어가서 이제 엑셀 파일 바로 여는 거고 코드 한 줄이면 되거든요. 그때 말씀드릴 텐데 만약에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논문 쓸 때 많이 갔던 사이트인데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통계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주제별 통계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찾는 데만 나한테 맞는 거 찾는 데만도 며칠 걸려요. 뭐 인구 총조사, 뭐 국내 인구 이동 통계, 문화 여가, 공연 예술 조사 이런 것들이요. 요즘 제가 출퇴근할 때 보니까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거 붙어 있더라고요. 그 우리 구에서 현재 그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진행합니다. 뭐 해서 이제 참여해 달라라고 통계청 딱지 붙어서 벽에 붙어 있어요. 가끔 그런 설문조사 같은 전화 받으시죠? 인구총조사 같은 건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거 딱 진행하면 이게 여기서 정리해서 이렇게 게시가 돼요. 하나 타고 들어가면은 얘네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 형태로 웬만한 데이터 집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돼 있고 뭐 필요한 거 시점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뭐 각 설정 뭐 이런 것도 되고 예전엔 여기 그래프 보기도 있었는데 지금 그래프 보기는 기능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엑셀 파일이나 CSV 파일 같은 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이제 이걸 통해서 다른 분석 도구를 써갖고 이제 결과를 판단하는 이런 식입니다. 특히 이제 그 일반적인 회사 업무 하시면서 뭔가 의미 있는 근거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원하시는 거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못 얻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여기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영화진흥위원회 예제 진행해 볼게요. 설명은 길었는데 그 코드 자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아까 코드 좀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일단은 실습 시간 제가 20분 할애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30분으로 치고 11시 50분, 10분 쉬는 시간 12시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한국은 꺼버렸네. 자, 요거를 제가 화면에 계속 띄워놓고 있었는데요. 이게 URL 부분이 좀 PDF 상에서 좀 잘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톡방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올려드리고 요겁니다라고 그냥 표시만 좀 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상황을 좀 가정을 했어요.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출간할 책에 대해서 먼저 시장 조사를 먼저 좀 수행해 보려고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딱 했을 때 네, 전체를 일괄 실행했을 때 이제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책들에 대한 정보를 쭉 조회받아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엑셀로 저장한 겁니다.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라는 곳에 접근하시면요. 카카오 디벨로퍼스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로그인은 가지고 계신 카카오 계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연동키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 메뉴에 있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어플리케이션 추가하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적당히 입력하시면 되는데 뭐 실제로 검사 안 하니까 이것도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생성을 하시면 총 4개의 키가 발급이 되는데 이 중에 우리가 오늘 사용할 거는 REST API 키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체크하시면 돼요. 자, REST API 키를 이제 잘 하나 복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잘 복사를 하나 해 놓으시고 거의 대부분의 포털들이 이제 자기네 검색 결과를 연동할 수 있는 이런 API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카카오나 네이버가 좀 비슷하긴 한데, 얘네 두 사이트가 인증 방법이 좀 독특해요. 보통은 URL에다가 변수 붙여서 보내는 방식인데, 얘네는 지금 보안 때문에 좀 다른 스타일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증 방식을 좀 소개해 드리려는 목적으로 선정된 API고요. 얘네 API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보죠. 문서 메뉴로 가시면은 매뉴얼이에요. 여기서 오늘 쓰려는 거는 왼쪽에 쭉 보시면은 다운 검색입니다. 다운 검색에서 REST API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제 다음에서 제시되는 검색 결과 웹문서, 동영상, 이미지, 블로그, 책 검색, 카페 검색 이런 검색 결과들을 끌어올 수 있고요. 이 결과는 실제 다음에서 검색하시는 것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검색 결과 연동하는 거는 네이버보다 다음이 낫다고 생각하는 게 네이버는 검색 결과 광고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 광고 자체가 유용할 때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단은 책 검색으로 갈게요. 연동 방법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네 매뉴얼이 좀 불친절해요. 적어도 웹 개발은 할 수 있겠지. 뭐 그 정도는 전제하고 써진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사용자에 대한 고려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맥 쓰시는 분들도 알아보실 수 있는 경우가 드물기는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명령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명령 프롬프트가 이제 맥으로 가면은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슷한 게. 그 터미널 명령어를 알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썼어요. 지금. 그래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에요. 연동 정보 자체가 이렇게 나오죠. 좀 애매하죠. 자, 주소는 조금 이따 다시 체크하기로 하고요. 리퀘스트, 얘네한테 보내야 되는 변수들입니다. 자, 리퀘스트 요청 파라미터예요. 쿼리, 검색어래요. 문자열이고요. required, 필수입니다. 솔트, 정렬 방식이에요. 정확도 순과 발간일 순인데 기본값은 정확도 순이래요. 필수 아니고요. 페이지, 결과 페이지 번호. 왜 우리 검색 결과 보면 밑에 1, 2, 3, 4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1페이지부터 최대 50페이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즈, 한 페이지에 보여질 문서수 1에서 50 사이고 기본값 10개래요. 그러면은 한 페이지당 50건씩 최대 50페이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론상
2,500건의 결과를 받아올 수 있어요. 이미지 검색 같은 경우는 한 4,000건 정도 줘요.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 수가 좀 다르고요. 근데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책이 2,500건이나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책은 출판하면 안 되죠. 너무 많잖아요. 진입장벽이. 사실 제가 그래서 지금 파이썬 책 안 쓰고 있거든요. 책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써도 안 팔릴 것 같아요. 한 권 팔아도 저한테 떨어지는 게 100원에서 500원 사이인데 힘들게 써서 뭐 하겠어요. 자, 타겟, 검색 필드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필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검색어는 필요한 거고요. 그냥 기본값 정확도 순대로 갈 거니까 얘는 안 쓸 거고요. 일단 페이지는 1페이지에 해당하는 값을 받아올게요. 기본값이 1이니까 뭐 안 줘도 되긴 하지만 요거는 명시적으로 주고, 사이즈, 검색 결과는 그래도 50건 받아오죠. 일단 첫 번째 연동이니까 1페이지에 해당하는 50건 검색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한테 들어오는 결과 데이터의 그 구성인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샘플 형식을 줘요. 이걸 보시면서 이제 맞춰보시면 돼요. 아까 영화 짓는 건도 샘플 형식이 잘 나와 있긴 했었어요. 자, 얘네 데이터 보면 크게 섹션이 두 개예요. 메타하고 도큐멘츠. 이 도큐멘츠가 실제 검색 결과를 표현하는 리스트 형태고요. 이 메타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 혹은 메타데이터 이런 말 많이 하죠. 메타자가 붙는 거는 어딘가에 본캐가 있는 거예요. 본캐가 있고 그 본캐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예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면은 이 검색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부가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전체 검색 건수는 10건이 나왔고, 페이지 에이블 카운트, 페이지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9페이지 정도 처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 컨텐츠가 끝이냐? 끝 맞대요. 위에 매뉴얼을 보면 말이 나와 있긴 한데요. 얘네 데이터는 뭐 이것들은 필요 없고, is and가 만약에 fails로 나온다면, 제가 얘네한테 이제 API 요청하면서 페이지는 1 그래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is and가 fails로 나오면 뒤에 페이지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이 페이지를 또 보내도 되는 거죠. 얘가 true로 나오면 그 이후에 더 이상 페이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보통 이게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 가상 공간에 대해서 메타버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단순히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면은 메타버스라고 안 하고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의미는요,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현실에 진짜 영향을 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젝트 하다가 엎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쇼핑몰. 그래서 내가 진짜 메타버스 상에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 실제 내 카드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실제 물건이 집으로 배송이 오는, 그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게 메타버스지, 뭐 요즘 뭐 재패통과 뭔가 하는 거 제가 봐서 그냥 사이버 공간이에요. 현실에 어떤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 메타버스로 좀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시들시들하죠.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 같아요. 자, 메타하고 도큐멘트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제 여기 URL이 나와 있어요. https://dapi.kakao.com 버전 3에 서치 밑에 북 물음표 타겟은 타이틀 슬래시 쿼리는 미움받을 용기
요것도 지금 여기 붙여서 쿼리라고 보낸 거고요. 제가 얘네 데이터가 불친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H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헤더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윈도우도 되긴 할 텐데. 자, 요거를 이렇게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여기에 이렇게 역슬래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여기서 줄바꿈했다는 뜻이에요. 줄바꿈하지 말고 한 줄에 쓰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매뉴얼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변수를 이 자리에다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발급받은 API 값을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H라고 들어가 있는 요거 때문에 얘네 거는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면 직접 접근이 안 돼요. 제가 얘네가 불친절하다라고 설명한 게 이 CURL이라고 하는 요거 때문에 그런데 CURL이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명령 프롬프트 정도는 다들 쓸 수 있겠지 뭐 그렇게 전제하고 지금 만든 매뉴얼이에요. 여기다가 이 내용을 붙여놓고 엔터 치면요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거를 명령어에다 넣어야 된다라는 문구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은 API고요. 네이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CURL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맥에 있는 명령어인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부터 지원을 해요. 자, 그럼 이 H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요거 때문에 좀 불친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이거는 웹 개발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몰라요. 웹브라우저를 보면은요, 여기에 F12키를 누르시면은 개발자 도구라는 게 나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르시면은 개발자 도구라는 게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세요. 만약에 여기 항목에 아무것도 없으면 새로 고침을 한번 누르시면은 내용이 쭉 하고 들어와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 거가 현재 페이지인데요. 나머지는 이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가 내려받는 각종 서브 소스나 아니면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제일 처음에 거 선택하시면은 오른쪽에 헤더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웹브라우저하고 웹사이트가 URL로 접근을 하면은 웹페이지를 주죠. 우리 눈에는 이것만 보이는데 그 전에 우리 모르게 지들끼리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요. 각자의 버전 정보예요. 자기소개 같은 거죠. 통신을 할 때 메인 주제가 오고 가기 전에 먼저 선행해서 오고 가는 정보를 헤더라고 합니다. 주소와 웹페이지는 바디라고 불러요. 바디 데이터. 그래서 요 H라고 하는 이 한 글자만으로 이 헤더라는 거를 유추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웹 개발도 좀 많이 오래 하신 분들이나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호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웹브라우저의 버전과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버전, 뭐 그런 것들이 노출이 돼요. 일반적으로 웬만해서 볼 일이 없어요. 이런 버전 값들인데, 연김에 조금 내용을 확인해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따가 쓰게 될 거예요. 리퍼러. 이전 페이지 주소예요. 웹브라우저가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 조금 전까지 여기 머물고 있었어 라는 정보를 줍니다. 만약에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인데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기 전에 갑자기 다음에 있다가 일로 툭 튀어났다. 그럼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웹 프로그램은 이전 페이지 주소의 경로를 검사해서 이게 지정된 페이지가 아니면 잘못된 접근으로 인식하게 만들기도 해요. 이따가 우리는 이 리퍼러 값을 속일 거예요. 리퍼러라고 하는 거 이전 페이지 주소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웹브라우저의 버전이에요. 그리고 종류예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NT 10.0, 윈도우 10이라는 얘기고요. 크롬 브라우저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들은 이 유저 에이전트라는 정보를 통해서 나한테 접속한 장치가 현재 어떤 종류구나 그런 걸 파악합니다. 뭐 아이폰인지 안드로이드 폰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유저 에이전트라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헤더라고 하는 공간에 이 정보들 말고 필요하다면 내가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 h라고 하는 요 값은 변수 이름은 어솔라이제이션, 내용은 카카오 AK 한 칸 띄고 API 키 이렇게 여기다 넣어서 보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마이너스 h로 다 설명이 돼요. 심했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부연 얘기를 해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파이썬이 지금 처음인 거잖아요. 왜 자꾸 이게. 자,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코딩을 하는 게 이제 파이썬인 거잖아요. 파이썬이 뭐 이것저것 뭐 어떤 거에 최적화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파이썬을 선정하는 이유는 쉽다거든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입니다. 현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표현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근데 파이썬도 이제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레벨을 올라가면은 갑자기 선행 지식들을 되게 많이 요구해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도 지금 몇 개 제가 필요한 선행 지식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아마 거의 멘붕이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쉽다라고 하는 거에 숨어져 있는 얘기가 있어요. 파이썬은 주목을 받기 시작한 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얘가 나오기는 되게 옛날에 나오긴 했는데 주목받기 시작한 건 최근 5년이 좀 그거였죠. 그래서 저는 파이썬이 거의 한 5년 정도 된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1990년도 말에 나왔는데 그 사이엔 거의 안 썼어요. 실제로 파이썬 3는 이때쯤 나온 게 맞아요. 그 전까지 파이썬 2였고. 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쉽다라는 말에는요,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기술들을 섭렵하고 있으면 걔네들에 비해 쉽습니다예요. 이 말이 뒤에 깔려 있어요. 그냥 쉽다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2000년도 초부터 여태까지 그 IT 기반을 주무르고 있던 거는 사실 웹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모든 애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웹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다. 배경 지식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수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나는 앱 개발할 거니까 웹사이트 만드는 거 왜 배워야 돼? 그러면서 막 쫄래쫄래 앱 개발 배우러 오세요. 한 2, 3일 듣고 다 가세요. 웹을 모르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웹에 대한 배경 지식은 좀 틈틈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라던가 그런 배경 지식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실 때가 옵니다. 자, 어쨌건 헤더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헤더라는 거를 낑겨 보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에서 리퀘스트 모듈, 제이슨, 데이터 프레임 준비했고요. 접속할 주소는 카카오에서 요구한 대로 준비했습니다. 자, 쿼리는 검색어, 페이지는 이따가 이거 1페이지라고 줄 거고요. 사이즈는 50개 가져오죠. 검색어는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 치환할 값들을 변수로 준비했고 발급받은 API 키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 URL 키 값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이걸 넣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접속 객체를 만들고요. 접속하기 전에 session.header,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헤더라고 하는 게 접속 객체 안에 들어있어요. 걔한테 업데이트해라. 키 값. 주의하실게요. 카카오 AK에서 대소문자 조심하세요. K, 앞뒤 AK도 대문자입니다. 이거 제일 많이 들으시는 게 대문자. 카카오 A, 그 다음 K 소문자. 진짜 많이 들으세요, 이렇게. 대소문자 조심하셔야 돼요. 대소문자 때문에 잘 쓰는 겁니다. 요게 %s에다가 이 키값을 걸어주시면 돼요. 자, URL 형식 준비했으니까 포맷 함수로 URL 만들고요. 그 다음에 get에서 가져올게요. 그럼 접속할 때 이 정보를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에러 여부 체크하고 인코딩 형식 지정해서 제이슨으로 바꿔서 출력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URL도 지금 변수 이름 이렇게 부르고 있고 여기 밑에서도 데이터 부르고 있잖아요. 한 블록 안에서 이렇게 변수 이름 써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근데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제가 예제를 만들 때 일단 여기서 URL 먼저 딱 출력해보고 URL이 딱 제대로 나왔군. 그 다음에 다음 코드 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변수 이름이 탁 하고 덩그러니 나왔다라는 거는 아, 여기서 중간 확인 한번 해보란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검색 결과 가져옵니다. 지금 아웃풋 출력하는 결과가 사이즈 리미트, 그러니까 크기 제한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면 요거 클릭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누르시면은 전체 내용 떠요. 쭉 여기 보시면 이제 도큐멘트라고 하는 거에 리스트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은 50개를 받았으니까 되게 많겠죠? 메타라고 해서 easy and fails. 끝이 아니래요. 뒤에 더 있대요. 페이지 에이블 카운트. 전체 1000페이지까지 있대요. 토탈 카운트. 검색 결과가 3470. 너무하잖아요. 파이썬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책이 3472건이래요. 제가 이 예제 만들고 파이썬 책 쓰려다 접었습니다, 진짜로. 자, 그럼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리스트까지잖아요. 너무 많네요. 자, 맨 위로 올릴게요. 자, 이 도큐멘트라고 하는 요게 리스트니까 요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큐멘트를 데이터.도큐멘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저장시키면 이제 한 페이지에 50건까지 나오니까 50건의 검색 결과를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0번부터 시작하니까 번호는 이제 49번까지 나올 거고요. 여기 엑셀 파일 이름 만들 때
이제 코드가 기니까 스크롤이 힘드네요. 엑셀 파일을 만들 때 카카오 책 검색 결과한다 %s 여기다가 검색어를 이렇게 넣어서 파일 이름을 만들었어요. .xlsx라고 해서요. to 엑셀만 호출하시면 되니까 별거 없을 거예요. 자, to 엑셀이 있으면요, 자매품 데이터 프레임 객체점 to CSV도 있습니다. 근데 엑셀이 가능하니까 CSV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생성된 파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결과 뜨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 내용이 쉽진 않으니까 요것도 시간 좀 걸리실 겁니다. 일단 요거를 제가 50분까지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코드가 아까보다 더 길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50분까지 시간 드리고요. 6번까지 진행할게요. 오늘 6번까지 하고 끝나겠네요. 사실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했는데 7번까지만이 그 오픈 API 연동이고 이후는 주제가 바뀌어서 한번 하루에 다 해볼까 하고 욕심을 좀 부렸는데 역시 안 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이 5번 예제 파일 하나 복사하세요, 일단. 5번 파일 작성하신 거를 파일을 그냥 통째로 하나 복사하세요. 자, 코드가 거의 흡사하게 가요. 검색 결과에 보면은 검색 결과에 보면은 is and라는 값이 있었죠. 그 값이 true면은 끝난 건데 false면은 페이지 값을 일씩 증가시키면서 그 이후 데이터들을 계속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돌릴 거예요. 자, 코드 계속 비슷하게 가고요. 여기 브라우저 버전 정보라는 거는 지금 필요 없는 값입니다. 이거를 제가 빼는 게 맞는데 이건 제가 잊은 거니까 뺄게요. 자, 계속 비슷하게 가죠. 접속 객체 만든 것까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에 접속해서 검색 결과 받아오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원본에서 지금 복사하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 표기를 해놨어요. 이전 예제 코드 시작부터 이전 예제 코드 끝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코드 원본을 탭키 한번 치셔서 안으로 미세요. 반복문에다 넣을 거예요. 탭키 한번 치셔서 안으로 미시고요.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is and라는 값이 일단 false로 준비할 거예요. 이게 true면은 더 이상 뒤에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false인 동안은 반복을 계속할 수 있어요. 자, while문으로 반복을 돌릴 건데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false를 참으로 바꾸려면 앞에 not을 붙여줘야죠. 카카오에서 맨 끝에 도착하면은 true라는 값을 전달하니까 그때는 not true가 돼서 반복이 끝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URL을 만들 때 일단 반복 시작 전에 페이지 변수를 1로 강제로 초기화를 하고요. 처음에 1이 들어가겠죠? 반복 돌리면서 이 페이지 변수를 플러스 1 시키면은 여기가 1, 2, 3, 4 하면서 점점점 늘어나니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카카오에서 받은 데이터가 결국은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였잖아요. 그 리스트를 여기다 계속 병합할 거예요. 1페이지의 검색 결과 병합하고 2페이지 검색 결과 병합하고 계속 이렇게 병합하면은 검색 결과가 여기에 계속 쌓이겠죠. 자, 그럼 이제 while 문 걸고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해야죠. 자, 일단은 검색 결과만 뽑아냈어요. 도큐멘트. 여기부터는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검색 결과 뽑아내요. 그거를 아까 준비했던 빈 리스트에다가 리스트가 갖고 있는 extend라는 함수는 얘가 주어죠. 주어에다가 이 내용을 확장합니다. 덧붙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 결과 데이터에 메타 안에 is and라는 값을 불린 값으로 변환해서 넣어요. 그러면은 카카오에서 만약에 fails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반복을 계속 할 거고, true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다음 턴에서 반복이 끝납니다. 페이지 번호 1 증가시켜요. 그럼 반복이 도는 동안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마이리스트에 들어온 요 내용의 길이를 확인하면 최종 검색 건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처음부터 실행할게요. 자, 여기 실행하면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최종 검색 건수 1000건이 들어왔대요. 이거를 엑셀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1000건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줘요. 자, 여기 1000개의 행이고 12개의 컬럼이 들어있다. 주피터에서는 다 출력은 안 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좀 안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꾸미고 싶으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대로 오픈파이 엑셀에 있는 로드 워크북이라는 함수를 써서 저장된 파일을 여세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셀 색깔 바꾸고 글자 크기, 글꼴 설정하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적용해서 꾸미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시트 이름만 바꾸고 끝냈습니다. 시트 이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아, 위에 칠을 안 할게요. 이렇게요. 그럼 결과를 확인하면 여기 111.xlsx라는 파일이 다시 생성이 되는데, 셀 색깔까지는 굳이 안 바꿨습니다. 여기 시트 이름이 파이썬 책 시장조사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접목을 해서 셀을 조금 다듬는 내용을 덧붙여 본다면은 잠시만요. 지금 제가 배경 색상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또 준비할게요. 여기는 코드 내용이 지금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가서 해볼게요. 배경 색상 객체를 만들어요. 필은
색깔은 그냥 노란색으로 하죠. 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노란색. 테두리는 따로 안 줄게요. 그 다음에 글꼴 정도는 좀 만들죠. 저번에 만들었던 코드 제가 복사해서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글꼴입니다. 일단 글꼴 같은 경우에 제목용 맑은 고딕 14에 색상은 검은색 굵게까지만 하죠. 제목용은. 내용은 안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 대해서 그 컬럼들에 대해서 첫 번째 줄의 컬럼들에 대해서만 그 첫 번째 줄이 있으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컬럼들에 대해서만 쭉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만 바꿔볼게요. 근데 여기 이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몇 개인지를. 그럼 우리가 마이리스트라고 데이터를 받아왔는데 코드를 하나 추가하고 임의의 데이터 한 줄을 추출해서 몇 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리스트의 0번째를 확인하면은 한 줄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녀석에 대한 길이를 확인해요. len 하면은 12개라고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콜 카운트는 12라고 변수를 잡으면 한 줄에 12칸씩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12칸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13칸입니다. 왜냐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개인데 저장할 때 얘가 앞에 1년번호를 이렇게 붙이거든요. 실제로는 13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반복을 돌아요. 1년번호 칸까지 포함함으로 콜카운트 플러스 1개의 칸이 존재합니다. for i in range 1부터 콜카운트 플러스 1 이라고 하면은 1부터 13 전까지가 돼요. 1부터 12까지가 되죠. 플러스 2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의 시트 칸은 1부터 시작하므로 플러스 1을 추가로 처리. 그래서 플러스 2를 하셔야 돼요. wb.active 현재 활성 셀에 셀 로우는 첫 번째 줄, 컬럼은 i, 점 폰트는 f,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필 만들어 놓은 거. 한 글자 더 줬구나. 죄송합니다. 색상 값에 샵이 들어가면 안 돼. 엑셀은 샵을 넣으면 안 되는데 제가 샵을 넣어버렸네요. 습관을 위해서.
엑셀은 색상값 앞에 샵이 붙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를 주고 나면 열었을 때 첫 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고 글꼴이 바뀌어 있죠. 그래도 첫 번째 줄 정도는 좀 잡아줘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약간의 데코레이션을 가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코드까지 추가적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드는 제가 지금 단톡방에 보내놓을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조금 추가로 넣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셔서 실습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포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7번 예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포 자료에는 제가 7번 파일을 맨 앞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배포를 할게요. 자, 실습 마무리 하시는 대로 이제 강의실 종료하시는 걸로,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요. 줌 접속하신 분들은 먼저 접속 해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녹화 끌게요. 수고하셨어요.